조직의 내부의 힘기르기 양상으로 전개되는 지금의 검찰의 모습은 정말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하였고 도덕성과 윤리,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에 대한 개혁은 대통령 선거 이후 들었을 차기 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비극적인 사건을 맞이한 검찰이 자기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고 스스로 개혁 방안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개혁의 진정성에 대하여 아무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즉, 개혁 대상인 검찰이 자기 쇄신의 모습은 보이지 아니한 채 자기 방어에 급급한 개혁 방안을 국민들에게 내어놓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국민들을 경시하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혁은 책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버리는 마음이 없으면 누구도 개혁의 진정성을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현 검찰 수뇌부는 자체 개혁 능력과 명분을 상실하였습니다. 이제는 수뇌부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만일 자리에 연연하여 정치권 눈치나 보거나 적당한 눈가림의 대책으로 사안을 모면한다면 이 또한 검찰의 비극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검찰이 스스로 검찰개혁원을 만든다면 그것은 검찰총장 추천회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선임된 새로운 총장의 몫으로 그 방법도 민주적 방법으로 조직의 동의를 얻어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각 당의 공약으로 내놓은 개혁 방안만으로도 검찰의 개혁은 부족합니다. 그야말로 원점에서 검사의 모든 권한과 우월한 지위를 내려놓은 마음으로 새로 시작하지 아니하면 검찰은 영원히 신뢰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검찰의 눈높이와 개혁이 아니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검찰은 새로 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로 들었을 정부는 원점에서 고강도의 검찰개혁을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권한과 관련된 여러가지 문제, 검사의 임용과 재임용 문제, 검사에 대한 엄격한 윤리규정의 준수 문제, 검사의 인사와 감찰, 검사의 직권 문제, 또한 인사 쇄신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개혁의 방향에 맞춰 대체적인 공약을 마련하고 있고 구체적인 개혁은 이러한 공약에 맞춰 국민들의 동의를 얻는 방법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문장대로 해석하시죠. 예. 위원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최재경 중수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전부 조직이 내부 상태에 대해서 우려를 표현한 것입니다. 공약은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조문화되지 않은 공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은 방향은 분명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방법이 있죠. 위원회도 있을 수가 있고 많은 국민들의 요구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입법 예고라든지 굉장히 많은 방법이 있죠.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왜냐면 대검 중수부 폐지 다시 나오는데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그것도 검토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수부 폐지는 검찰 문제의 핵심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결국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 검찰의 자치기관 확립 이런 문제들만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 권한을 축소하거나 뭐 폐지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권한을 대신할 기관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현재 마련한 상습특검안이라든지 특별감찰관 제도에서도 충분히 중수부의 기능이 많이 이전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약화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민주적으로 투입된 이게 지금 사법개혁에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총장 추천회의가 각계각층의 이제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변호사 협회장이라든지 대학교수 협회장 또는 법원행정처 차장 뭐 이렇게 해서 내부위원, 외부위원이 돼가지고 3인인가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검찰총장은 아마 조금은 더욱더 절차적으로 좋은 사람이 선임되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하는 그대로입니다. 잠시만 저기 인터뷰 잠깐만 있겠지만 시작을 한다고 간 다음에 그냥 내 개인 의견 나름 한 번만 딱 지금 방송가 잠깐만 정리해야 잠깐 부탁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거 정리해 안녕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거 조금만 정리를 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시죠. 잠깐 진짜로. 지금 그러시면 이렇게 하시죠. 네. 다른 건 물어보지 마시고 이 내용만. 말씀만 그렇게만 정리해주세요. 잠깐만. 내용만. 조금 전에 검찰 지금 현재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문제되고 있는 검찰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가장 문제죠. 근데 지금의 검찰은 신뢰를 많이 상실했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 신뢰 많이 상실했다. 그래서 지금 검찰 개혁 방안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한나라의 검찰 개혁 방안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 문제까지 언급은 될 것입니다. 지금 바쁜 얘기가 있어요. 다른 또 일정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안대희 위원장의 기자회견을 보셨습니다. 지금 검찰의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한나라 새누리당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안대희 정치쇄신 위원장이 바로 검찰 출신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인 오늘 입장을 내놨는데요. 오늘 입장 아까 보셨겠지만은 바로 검찰총장의 사퇴를 사실상 요구하는 셈이고요. 그리고 검찰개혁 방안을 검찰 스스로 내놓는다면 국민들로부터 과연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찰개혁은 새롭게 선출되는 새 총장이 그리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개혁 방안을 내놔야 된다. 또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안대희 위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검찰 안에서도 검찰 개혁을 많이 얘기했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지금 검찰 개혁 방안을 미리 준비한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상설특검제 이런 것들을 방안을 새누리당의 공약으로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안대희 위원장에게
사실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그 질문은 방금 보신 것처럼 이 안대 위원장이 바로 들어가는 바람에 질문을 못했습니다. 뭐였냐면은 이제 지금 현재 새누리당에서는 지금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이 안철수 지지층이 부동층으로 돌아선 이후에 이 부동층을 끌어안기 위한 그런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동층이 충분히 박근혜 후보를 지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철수 위원장이 정치 쇄신안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본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새누리당의 정치 쇄신안과 안철수 전 후보가 얘기했던 정치 쇄신 그리고 개혁안이 한 70%에서 80% 정도 싱크로율이 일치한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층을 끌어올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안대 위원장이 물어보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 얼마 전에 이회창 전 의원을 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이회창 전 의원이 새누리당에 들어왔다. 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물론 이제 충청권의 표심을 새누리당에서는 가져가기 위해서 이해창 전 의원을 데리고 왔겠지만 이 안대희 위원장으로서는 그게 좀 못마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대희 위원장이 바로 이해창 전 총재가 있었던 그 한나라당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탈대기를 수사했던 검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대희 위원장이 이해창 전 의원을 용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좀 물어보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답변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네요. 자, 지금 우리가 북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 넓은 데로 봅시다. 여기로 가보세요. 열심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여기는 몇 층이에요? 5층이네. 넓게 갖고 오늘 대선 원래 오마이TV 대선 원래는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양쪽 캠프를 우리가 탐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우리가 새누리당에 있는 거죠? 예. 네, 최경준 기자가 지금 새누리당을 취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오면서 정치부의 최경준 기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문재인 캠프 우리가 가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10시부터 이제 안대희 위원장이 정치쇄신 위원장. 정치쇄신 위원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한 15분 간격으로 계속 기자실에서 지지선언 뭐 이런 게 있네요. 예, 어제 같은 경우도 오전에만 5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모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각계 인사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어제는 이제 엊그제 같은 경우는 이대근 영화배우 씨가 와서 또 기자회견을 했고요. 어제 또 영화인들 또 왔었고 또 어제 또 이제 인상적이었던 게 63 동지의 회원이라고 해서 그분들이랑 또 와서 또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실 63 동시에는 이제 지난 2007년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켰던 또 세력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이재호 의원이 아직까지 박근혜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그것을 해할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재호 의원은 지지선언을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 63 동지가 지지선언을 하러 왔길래 물어봤죠.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분들도 딱히 답변하지 못한 채 곧 이재호도 도와주지 않겠냐 이렇게 하고 들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장윤선 정치팀장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에는 새누리당, 오후에는 문재인 캠프 이렇게 해서 현재 대선 판세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양 캠프의 핵심 전략 담당자들 우리가 심층 인터뷰를 해보겠습니다. 또 점심 때는 우리들끼리 밥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어보는 생중계로 그렇게 저희들 얘기 다 해도 되는 거예요?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보 보고도 같이 읽으면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10시 14분인데 1분 남았네. 또 누가 15분에 지지선언을 한다고 그러는데 밑으로 한번 가서 근데 밑에는 기자실이기 때문에 좀 조용히 얘기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목소리 크게 하면 안 되겠군요. 네, 가봅시다. 목소리가 큰가요? 네, 키도 큰데 목소리도 크고. 자, 여러분 궁금할 텐데 서혜성 작가는 말이죠. 우리가 10시에 보면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더 잠자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한 11시경이면 오지 않을까. 이게 이제 보시면 자, 이제 금방 안대희 위원장 있고 송영문 의원 기자회견, 그다음에 한국 스포츠문화총회 앞에 지지선. 그리고 우리가
대변인은 이 정도에서 네, 11시 경우에 보기로 했습니다. 여기 계시네. 대변인. 참여정부의 안보 흔들기 망령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국민적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참여정부는 국가보안법 전시 작전 통제 관수 등 안보 태세를 흔드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무리한 군 사법개혁 추진, 부당한 군 인사개입, 불법적인 기무사 사찰 등 군을 무력화하기 위한 활동을 집요하게 추진해 왔습니다. 뒤에 제시했던 사례들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당시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실을 장악했던 실권자로서 2005년 1월 31일 당시 기무사령관이었던 본인으로서 기무사 불법 사찰에 대한 조사 결과를 직접 보고받았습니다. 성우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국가보안법 민정수석실의 기모 행정관, 전모 비서관이 사법 처리 되어야 할 사안이었으나 문재인 후보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했다. 문재인 후보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국가보안법 하면 또 박근혜 후보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몇 년도였죠 그게? 또한 문재인 후보는 2005년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거의 국가보안법이 폐지될 수 있었는데 결국 박근혜 후보 때문에 또 이제 폐지가 안 됐었어요. 완강하게 막았었죠. 그때 많이 폐지가 됐더라면 지금 이런 날 모이면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상당히 자료는 많이 준비했네. 당시 이제 기무사령관 출신이었으니까요. 실질적으로 민정수석실 출신이었고 5년 전부 때 모르는데 이제 있는 감찰 참모 시무 대령을 청와대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기무사령관 출신이라고 하죠. 언제부터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최소한 공사는도 초기보고를 기자들이 관심이 별로 없죠. 어제 사태는 사실 뭐 사회 뭐 전문을 조사하는 때릴 정도로 큰 상황이었고요. 법은 사실 이슈가 지금 이제 사실 안 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자기가 기무사령관 출신이기 때문에 그 사명감을 가지고 뭔가를 해보겠다고 국경이 된 사람이. 네, 잠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군장 주선이라는 3명 전원을 정치하고 지시했습니다. 아니 전에 안대위원장 수사를 쓰고 있는 거죠. 예. 옛날에 수학 시간에 영어 공부하듯이 여기 앉아있다 보면은 그래서 기자회견하는데 전부 기사를 쓰잖아요. 그렇게 쓸 필요도 없고 왜냐면 저희는 뭐 학교에서 아니고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것 그것들만 중심으로 쓰기 때문에 사실은 기자회견을 하지만 저희가 그 기자회견을 앞에서는 따로 하고 저희는 다른 기사를 쓰고 있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기자실인데 온라인 뉴스 부스는 없습니다. 온라인 담당 대변인 저기 핑크색 목도리를 온라인 뉴스 부스는 따로 없고요. 저희들은 사실 이제 기자실에 대한 어떤 자리를 가지고 그 공간을 어떤 확보하는 이런 개념의 오마이뉴스는 아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는 모든 시민 기자이기 때문에 항상 이런 부스는 모든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여기 보여준 기자들은 없네 지금 말이야. 문재인 수석에게 본인이 직접 보고한 문서입니다. 인터넷 신문 기자실은 없습니까? 예 따로 없습니다. 인터넷 신문들은 예. 사실 뭐 저희가 이제
없는 너무 것도 자세히 있고 들어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안 줬다고 봐야죠. 민주당이 없어요? 민주당에도 지금 현재 캠프는 없어요. 그런 부스가 없습니다. 아예 이런 언론사 별로 부스가 만들어졌잖아요. 예산 결과를 내려받은 직후입니다. 당시 시민사회 외교부라든가 통일부라든가 이런 관공서에 가면 이런 스타일의 이제 부스들이 있고 최근에 당사에 이런 시스템을 그냥 자유롭게 일종의 브리핑룸 개념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새누리당에서 특이한 게 대부분 이제 가면 YTN이나 이런 걸 틀어놓는데 TV조선을 틀어놨네요. TV조선이라도. 며칠 전에도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앞에 오시는 분들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후보 지지를 이제 선언을 읽고 이제 박근혜 화이팅 뭐 이런 구호를 이제 외친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기사 쓰고 있는데 시끄럽잖아요. 그래가지고 모 기자가 항의를 한 겁니다. 조용히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단체에서 지금 우리 기자회견 하고 있는데 누가 시끄럽다고 그러냐고 또 막 이렇게 싸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동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대변인실에서 이 지지 선언을 하러 오신 분들에게 구호 외치지 말아달라 이렇게 자제를 요청한 기자들의 업무에 방해된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전화를 마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건 대통령 후보로서 책임감과 도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아마 당시 민정수석관이었던 전해철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은 지금도 문재인 후보의 신복으로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른바 삼철 중에 아까 얘기한 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참여정부 시절 군사복개혁, 군 인사개입, 기무사 지금 근데 이 초반에 말이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상당히 앞서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요? 아니, 상당히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많은 여론조사는 조금이라도 리드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좀 분위기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어때요?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이 안철수 전 후보가 사퇴하면서 자기들이 승기를 가져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민주당도 자기들이 이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새누리당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표정 관리. 자기들이 이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절대 이기는 표정을 내지 않습니다. 민주당처럼.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민주당은 왜 그럴까? 민주당은 사실 조바심이 좀 나긴 하고 사실 중요한 게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막판에 몰리면 정권 심판론 그리고 또 정권 교체론에 대한 의지가 높아지면 투표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히든 카드에 좀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자회견을 2번 받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국방장관 윤영경 국방장관에게 저렇게 기자 요리하면 육군장군 78명의 그러면은 우리가 11시에 또 무슨 스포츠 문화 업계에서 와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안용환 대변인은 언제 만나볼까요? 11시 이후에 그쪽으로 가셔서 대변인실 안에도 한번 들어주시고 온라인 대변인, 부대변인이 저기 계시거든요. 그래요? 어떤 분? 저 안에 핑크색 옷. 네네네. 없다 해서 장관에게 수용 불가를 통보하기 때문에 육군의 인사는 손을 보지 못하고 바로 대통령 결재가 올라가서 결재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무사에서 올라간 놈만 3명 중 1명만 지급시키고 2명은 하락시켰습니다. 그런데 11월경에 국방부 네, 이게 이제 그동안 나온 보도자료들. 이게 홍성남의 그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군요. 이래가지고 국방부 용산 일대에 꽤 첨부된 곳에 있습니다. 조혜진 대변인. 안녕하세요. 만나는 김에 잠시 조혜진입니다. 지금 바로 어딘가 TV에 나와주셨던데 누구랑 나왔더라? 요즘 텔레비전에 나가요. 네네네. 진성준 대변인 같이 경론을 하고 계시던데. 점잖게 했는데. 그래요. 웃으시던데.
내용이 좀 적겠습니까? 아니, 되게 이제 좋았어요, 내용이. 제가 천안 아산역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봤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더 세게 하라고 너무 너무 얌전했다고 그러시던데. 근데 어제 제가 대전, 천안 이렇게 가봤거든요. 분위기가 좋던데요. 한번 보겠죠. 그 지역은 지난 2006년 그 지방선거 때도 박근혜 후보 그때 테러 당하셨을 때 이제 병상에서 대전은요라고 했을 때 그 정말 여러 가지 이게 성원을 보내주셔가지고 뒤지고 있던 대전시장 선거가 그 역전해가지고 거기까지 이기면서 전국적으로 압승하는데 활용점정이 됐던 지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모친인 유경수 여사가 이제 충청 고향이시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그 애정이 올해부터 꾸준히 이렇게 지속되어 온 그런 지역이고. 저 오마이 TV가 지금 전국을 돌면서 대선 유세 현장을 현중계로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예, 이제 최근에 알게 됐습니다. 예. TV조선을 주로 보시나요? 오마이 TV를 주로 보시나요? 둘 다 열심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딩동댕입니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대전역 유세, 박근혜 후보의 첫 번째 유세, 그다음에 문재인 후보의 그 둘째 날 비교했어요.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는 경찰 추산 3,000명, 문재인 후보는 경찰 추산 1,000명, 3대1로 이기셨습니다. 일단 동원에서는 동원이 아닙니다. 지금 동원이 안 됩니다.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그날 있었습니까? 저는 중앙에 있었습니다. 중앙에. 사원 생중계를 하시던데. 상당히 새누리당으로서는 새로운 시도죠. 볼수 있겠네요. 얼마나 많이 시청했어요? 그러면 통계를 제가 입수를 못해서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지역마다 많은 군중들이 모여가지고 보고 했기 때문에 상당 공을 들입니다. 네 군데에서 준비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었어요. 모르겠습니다. 뭐 비용 크게 안 들 것 같은데 이 비용 별로 안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는 기획 사전 기획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비용은 별로 아마 안 될 겁니다. 기술적으로도 큰 크게 어려운 게 오늘 3일째인데 초반의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현장에 여론조사인 거 말고요. 현장에 보니까 역시 인물 대 인물로서는 박근혜 후보는 소위 말하는 마니아가 있는 오랫동안 계속된 열정을 가진 지지계층들이 있는 후보고 문재인 후보는 이제 원래 정치 출신이 아니었는데다가 대중 앞에 이제 이렇게 등장한 게 이제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인물에 대한 열정 또 지지의 강도 이런 거에 있어서는 좀 뭐 비교가 안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천안에서는 젊은 사람들 꽤 되더라고요. 대전이나 이런 데서는 좀 50대 이상 이런 구석이 있던데. 지역에 가면은 시간이라 그런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도권에 비하면 지역에 내려갈수록 연령층이 젊은 층이 일단 많이 부족합니다. 어디를 가나 도시도 마찬가지고 뭐 시군 지역은 더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그 40대, 50대, 60대 이런 지층인 가운데서 박근혜 후보 좋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근데 보니까 그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명박 정권하고 박근혜 후보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통령이 집권 초부터 또 세종시 또 그 수정 또 4대강 사업 이런 거 막 추진할 때 박근혜 후보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했는데 그때부터 사실은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야당의 역할을 하셔가지고 그때는 섭섭했습니다. 솔직히 좀 화끈하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어쨌든 그 결과적으로 이명박 대통령과 이렇게 초기부터 이렇게 차별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처럼 5년 내내 노무현 그 대통령의 뭐 핵심으로서 복심으로서 뭐 민정수석하고 신사회수석하고 또 뭐 정무 특보하고 비서실장까지 하시면서 저 국정을 같이 운영하는 분에 대한 그 정권의 책임하고 우리 이명박 정부 5년에 당내에서 쓴소리하는 야당 한 분한테 그 책임을 묻는 거하고는 이거는 좀 구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설의 대부분을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 그때 잘못했다 이걸로 채웠던데 그 연설을 제가 듣고 있으면서 만약 안철수 씨가 단일 후보가 됐다면 연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겠다. 아무래도 그렇죠. 안철수 후보는 뭐 참여정부 사람은 아니니까
예, 다르게 접근을 했겠죠. 근데 이제 보통 새누리당 후보면 예. 새누리당 집권 5년 동안, 예. 이명박 정권 5년 동안 뭐가 더 좋아졌나, 예. 막 이런 걸 자랑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회가 올 겁니다. 초반이기 때문에 그 선거 구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핵심을 이제 집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예. 우리 그 오마이뉴스 최근에 기사에 대해서 단장.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대변인으로서. 저는 차별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어머니는 옛날부터 차별성 있어요? 독보적인 언론의 위치를 계속 가져왔기 때문에 뭐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거 아닙니까? 기사들이 대부분 뭐 이 기사나 저 기사나 뭐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사실 포털이나 이런 데서 함께 보면 예. 그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예. 대변인으로서 예. 조금 창의적인 기사, 예. 다른 기사 이렇게 나오면 좀 괜찮겠죠? 좋죠. 예. 매체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맛깔스럽게 차별화되는 기사가 아니면은 이 독자들을 끌어들이기가 쉽지 않은데 오마이뉴스는 뭐 시작부터 혁신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었습니까? 시민 기자 시스템을 처음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생중계를 좀 되고 예. 그때 언론에 새 지평을 열었죠. 그 섭섭한 게 있다면 뭔가요? 오마이뉴스 기사 논조나 뭐 이런. 근데 우리 그 당의 입장에서 우리 당이 바라는 대로만 모든 보도나 매체 보도가 나가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길게 말씀하셨네요. 그까지 욕심을 부린다는 거는 좀 지나친 것 같고, 오마이뉴스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세계적으로도 언론 지평을 새롭게 연 그런 이제 신기원을 이룩한 그런 매체로서 그 변화의 정신, 혁신의 정신, 그런 것을 계속 지켜나가면은 그걸로서 국가의 자산이 되는 거죠. 오마이뉴스 기자에 대한 그 차별은 없어요, 여기? 아이 뭐 오마이뉴스에 대한 차별은 없습니다. 근데 바람이 있다면 뭐 조금 더 그 캠프 내부에 돌아가는 얘기들을 좀 더 취재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워낙 또 새누리당에 계시는 분들은 입이 되게 무거우시고 또 그 박근혜 후보가 좀 이렇게 뭐가 카리스마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딱 장악하고 계셔서 이렇게 쉽게 잘 이렇게 박근혜 후보가 문제점도 비판을 할 수 있을 텐데 내부에서 좀 비판이 좀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돼야 좀 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딴 생각하느라고 제가 이러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그 순혈주의라든가 동종교배 이거는 그 혁신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말, 똑같은 생각. 물론 이제 단합도 해야 되겠지만은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갈 때 그 조직이 활력이 있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은 저희 안에서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좀 전에 최 반장이 그 말을 안 하던 것 같아서 제가 대신해 주는데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2002년 대선 때 제가 유해창 후보 보좌역을 할 때 그때 오마이뉴스가 초창기입니다. 근데 그때는 인터넷 매체 자체가 불모지였어요. 오마이뉴스가 이제 팍 론칭을 했는데 뭐 이게 매체 성격도 뭐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는 우리 당에서 좀 서름을 좀 당했죠. 엄청난 서름을 당했죠. 차별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저는 우리끼리 잘 지냈습니다. 자, 그 박근혜 후보의 TV 광고. 이게 상처, 그리고 강조한 이게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직 뭐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다 볼 수준은 아닌데, 우리 안에서는 사실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좋은가, 어떤가에 대해서 의견들이 없지 않았는데, 결론은 그렇게 나서 그렇게 이제 나갔는데, 의외로 주변에서 일부 걱정했던 사람들의 시각에 비하면은, 감성적인 반응이, 피드백이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그 얘기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뭐냐면 지금 저희가 계속 그 기사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박 후보가 손을 뒤로 뺐었던 사진이 있잖아요. 그거 기사 보셨어요? 제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조금 방송에서 악랄하게 입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조금 그건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생각하지 않으시고 갑작스럽게 제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오마이뉴스 사진이 오마이뉴스 이제 그 사진부에서 찍은 사진은 맞고 근데 그 사진으로 나간 기사 자체는 그런 설명으로 나가지는 않았는데
그 SNS에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제 편집이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른 설명이 해석이 그렇게 좀 조금 이렇게 이상하게 달려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오마이뉴스 기사가 그렇게 나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데 대해서는 그 오마이뉴스 책임이 오마이뉴스 기사를 그렇게 쓴 건 아니기 때문에 오마이뉴스 사진이긴 하지만 기사를 그렇게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오마이뉴스 책임이라고 말하는 거는 조금 그 방송할 때 근데 그때는 이제 사진이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기자가 제공했나 봐요. 그 제공까지 했는데 결국 알나라다고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오마이뉴스라고 적시는 안 하셨죠. 직접 치지 않으셨는데 언론이 그랬다 이렇게 하시니까는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아니라 그 사진 소스를 가지고 네티즌들이 일부 네티즌들이 이렇게 야당 지지자들이 이렇게 된 건데 좀 언론이 개입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는 좀 적절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요즘 뭐 SNS도 거의 뭐 1인 매체도 있고 그러니까 뭐 포괄적인 의미에서 언론 기능이니까 꼭 오마이뉴스가 아니라 하여튼 그 유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언론 활동 이렇게 포괄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근데 표현이 조금 그러셨죠. 그러니까 표현은 조금 그래서 그거는 그 이전에도 그렇고 최근에도 그렇고 우리 박 후보에 대한 소위 말하는 네거티브가 워낙 그 심해가지고 직접 당사자가 아닌 제가 봐도 심하다 싶은데 최근에 또 뭐 홍성담 화백의 뭐 그림부터 해가지고 당사자는 더 그럴 거거든요. 그 아픈 마음이 생방송 중에 그 준비되지 않은 이제 답변 가운데서 나오다 표현을 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답을 해야 되니까 뭐 이렇게 고르고 골라서 용어를 표현하기보다는 막 속에 있던 그 마음속에 그때 그런 이제 좀 아픔 상처 이런 것이 표현이 약간 좀 너무 강하게 된 측면이 있다. 근데 본인 마음은 원래 여린 분입니다. 그 사진 찍은 우리 권우성 기자한테 뭐 메시지가 갔습니까? 뭐 유감스럽다라든가 뭐 결과적으로 미안하게 됐다라든가 이런 얘기 좀 가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어떻게 연락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우리 후보께서 오마이뉴스를 지적해가지고 오마이뉴스가 기사까지 이렇게 썼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었으면 싶고 분명히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건 아니고 SNS 유통 과정에서 그렇게 윤색이 됐다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오마이뉴스에서 좀 섭섭하시면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박근혜 후보가 공식 후보가 되고 나서 오마이뉴스를 방문했습니다. 한 30여 분간. 근데 오마이뉴스랑 지금 후보가 된 후 인터뷰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습니다. 계속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를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다른 매체는 하고 있나요? 다른 매체는 이제 겹쳐서 하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전체 매체 신청한 매체에 직접 제가 이제 다루진 않지만은 대략 한 4분의 1 정도가 5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이렇게 소화가 되고 나머지는 계속 일정 조율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한 매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근데 이제 20일 남았습니다. 아니면 합동을 하든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우리 대변인께서 꼭 오마이뉴스 인터뷰 서울라 저는 믿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명함. 제가 지금 명함이 없습니다. 지금. 안 가져왔습니다. 성함만. 저 대표입니다. 지금. 오영우 대표. 아이고,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쩐지. 오영우 대표님. 너무 오랜만에 뵈가지고.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처음부터 소개할 걸. 너무 소박하게 입고 나오시니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마이 TV의 대선 논례. 오늘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캠프를 우리가 순방하고 있습니다. 탐방하고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와서 얘기를 나누다가 다시 바로 안영환 안영환 대변인 어디 있습니까? 5층에 있습니다. 안영환 대변인 5층에 있습니까? 지금 바로 갈까요? 어떻습니까?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시는 거 아닌가요? 11시에 또 뭐가 있다니까 갔다가 내려오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럼 갑시다. 저런 거 방송 나가면 안 되는데 건물 안에 담배 피우는 거죠. 자, 박종호 기자가 뭐 새로운 소식이나 중간 시간에 와도 됩니다. 네. 근데 마이크를 빼셨어요. 지금 카메라가 요거만 한 대만 지금 작동이 돼서 아마 이렇게 한 겁니다.
이제 5층은 이제 주로 대변인실입니다. 그러니까 앞 밑에가 이제 기자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변인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대변인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앞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보낼 것인가, 어떻게 문재인 후보를 공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대변인들의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근데 9시에 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용환 대변인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되는데요. 네, 찾아봅시다. 안용환 대변인이 저기 계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마이TV 방송 프로그램이. 정말요? 저희도 여기 지금 대변인들이 지금 여기서 할까요? 하시죠 뭐. 여기서 할까요? 다 보여주기로. 다 여기 보여주기로. 이제 대변인들이 세 분이 계십니다. 박성규 대변인, 그다음에 이상일 대변인, 그다음에 안용환 대변인 이렇게 세 분이 계시고요. 책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일 대변인은 지금 이제 논평 내실 거 지금 막 준비 중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어떤 내용 논평 내시려고? 네, 문재인 후보의 다운 계약서 문제, 그리고 노무현 정권의 이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 시리즈2, 세금 폭탄을 당시 국민들한테 때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브리핑용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센 내용으로 지금 준비 중입니다. 나로가 이제 발사되지 않습니까? 발사 계획이죠, 오후에. 그래서 성공적인 발사를 기원하고 희망하는 내용의 브리핑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브리핑과 논평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용환 대변인께서도 지금 한참 일을 하고 계시네요. 안 대변인께서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아까 좀 오전에 브리핑 하셨죠? 어떤 내용으로 브리핑 하셨었나요? 아침에 문재인 후보 부인의 다운 계약서 문제, 그다음에 이제 검찰이 요즘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따끔한 충고를 던지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이제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결국은 이제 지금 경기가 굉장히 어렵죠. 내년도 경제 성장률 3%대, 컨퍼런스 보드 같은 데는 2025년이 되면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최악의 경우 0%대로 떨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번 선거는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누가 경제를 살 수 있는 세력인가? 그런 내용 했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논평을 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경제를 살릴 미래 세력 때 경제를 망쳤던 과거 세력이 되겠다. 프레임을 제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문제 얘기하셨는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을 가지고 이제 논평을 하시거나 이제 브리핑을 하시게 되는데 궁금한 게 대변인들은 그럼 어떤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것들을 만드시고 계시는지. 바로 옆방에 자료실이 있습니다. 우리 거기서 자료실 직원들한테 저희들 요청을 하죠. 이 전화를 통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가져달라. 하면 신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지금 보면은 제 책상에 좀 너저분합니다만은. 이거 소개해주면 되나요? 그런 건. 후보 재단 신고사항 자료도 여기 또 이렇게. 예. 그런데 이거는 이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변인들 논평을 딱 압축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 글 쓰는 것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기자들도 저희들도 이제 기사 쓰는 게 가장 힘든 건데 사실은 그거는 좀 어떻게 그런 기술은 어떻게 좀 사실 이상일 대변인은 기자 출신이라서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이제 아무리 많은 내용을 전달한다 해도 전달자가 수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국민 수준에 맞는 이슈를 국민 수준에 맞는 말로 전달하는 것이 대변인의 생명입니다. 어려운 뉴스에 잘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국민의 수준에 맞는 말로 설명하려면 역시 압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워딩도 쉽게 말해서 아주 간단히 심플화 시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사실 머리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머리가 잘 안 되는데 상당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지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걸 압축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저희들 이제 현재는 거의 준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거 던지다 보니까 저희들 제가 스스로도 논평에 마음은 들지 않습니다. 좀 정제된 표현을 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래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다는 게 굉장히 하루에 몇 개나 논평을 내시는 거예요? 브리핑 포함해서?
뭐 때에 따라 다릅니다. 많을 때는 뭐 서너 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부대변인들이 역할 분담을 해서 또 쓰고 있는 걸 이제 저희들이 뭐 약간 여거 과정, 데스킹을 저희들이 하는. 근데 논평을 다 낸다고 해서 기자들이 다 그걸 언론 기사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기자들에 대한 불만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저희들은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 논평을 내놓고 시장 내놓는 거죠. 그 구매자는 기자입니다. 기자가 언론인들이 자기 입맛에 맞은 상품을 사가는 거고, 저희들은 뭐 내놓고 전시 놓는 거죠. 그래서 뭐 저희들이 불만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의리입니다. 하루 취재 따르는 거죠. 과거의 대변인들은 되게 압축적으로 짧게 논평을 냈었는데 갈수록 논평이 좀 길어진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그런 것은 이제 그럴 필요가 좀 있어서 그럴 수 있겠는데, 이제 반대로 민주당의 논평을 한번 평가해 주시죠. 글쎄, 뭐, 민주당 논평도 뭐, 저희보다 일단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엄청난 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또, 뭐 비싼 내용도 많고요. 약간 민주당 대변인들께서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 제가 하나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 전쟁이니까 무슨 말 하시는데, 대변인끼리의 싸움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휴전선 DMZ에서 남측에 척후병도 팀 들어갑니다. 북측에 척후병 들어갑니다. 그런데 척후병끼리는 서로 모른 척하고 지나간답니다.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끼리 대변인 논평을 가지고 대변인을 비판하는 것은 그건 전 타당치 않다고 봅니다. 그건 어떤 상도덕이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뭐 후보에 대해서, 진영에 대해서, 또 캠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난할 수 있지만 캠프를 대변하는 선수에 대해서 뭐 아니면 대변인 너는 못했다 라는 것은 좀 타당치 않다고 보는 거죠. 저희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전화 또 왔었죠, 제가. 아주씨, 저기 지난번에 이제 3일째지 않습니까, 유세가? 대전부터 시작했는데 초반에 좀 현장 분위기가 좋다는 평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네요. 좀 만져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희들은 일단 많은 유권자들이 박근혜를 보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유세팀 이야기로는 분위기가 참 좋다는 그런 보고를 받았고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스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든 지지 않든지 간에 박근혜 후보를 보고 싶다. 박근혜 후보와 손을 잡고 싶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열혈 지지자들 중심, 혹은 약간의 그 당직자들이 함께 오고 이런 게 핵심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인 참여가 많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우리 당원들이 기본이겠죠. 근데 이제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하고는 사실 틀리죠. 우리가 이제 뭐 국회의원 선거라든지 그런 선거는 사실 유세라는 게 과거처럼 관심을 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참여를 대거 하기는 어려운 구조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후보는 굉장히 스타성이 있습니다. 사실 혼합 지역 같은 데 가면은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를 보겠다. 악수라도 해보겠다는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그게 참 저희들 보기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예. 우리 오마이TV가 대전역 유세를 생중계했는데 말이죠. 다음날 문재인 후보의 대전역 유세도 갔습니다. 그랬더니 박근혜 후보는 3,000명 모였고 문재인 후보는 1,000명 모였던데 같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보고 받았습니까? 아니 제가 그 수치는 뭔데 문재인 후보 쪽은 뭐 제가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이야기 아니고요. 폄하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상당히 수가 작았다.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았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문재인 후보의 지지도가 큰 차이가 나지 않은 지역입니다. 사실 뭐 비슷비슷하거나 우리가 좀 높은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제 그 유권자들의 특히 청중들의 중들은 모이는 정도 차이가 났다는 것은 결국은 박근혜 후보의 그 스타성 그게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 근데 연설을 제가 현장에서 들어봤는데 그 참여정부 5년에 대한 비판에 상당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그 전략입니까? 아니면 좀 과도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씀이 그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 대한 얘기라든지 뭐 이런 얘기는 별로 얘기했고 지난 5년에 대한 얘기보다는 지난 5년부터 10년에 대한 얘기. 왜 그러냐면은 그 이야기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문재인 후보가 바로 5년 전에 핵심이었고 비서실장이었고 뭐 제2인자였죠. 실질적인. 또 지금 선거를 뒤에서 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뭐 우리 이해찬 전 총리라든지 이런 분들 다
바로 5년 전 정권의 실세들이었고 정권을 운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다시 전면에 나섰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사람들하고 2년적 지표가 같고 또 같이 운영을 해왔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선거는 만약에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도 아니었고 뭐 거기서 별로 큰 두드러진 활약을 안 했던 분이었다. 또 이번 현재 민주당은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른바 친노 세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 친노를 했던 분들이 민주당 장악을 했습니다. 민주당 그래서 거의 그분들이 다시 복귀를 한 겁니다. 한때 안희정 뭐 충남지사가 퇴조기를 했던 분들이 지금 다시 전선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권을 다시 찾겠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전에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후보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뭐 한 차관이나 했다. 평범한 국회의원이었다 하면 저희들이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박근혜 대표의 그 연설을 쭉 들어봤더니 굉장히 차분하게 하시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원래 성격 그대로 그러는데 연설의 뭐 이게 길이라든지 이런 조절은 전략적으로 하십니까? 뭐 10분 정도가 좋다, 15분 정도가 좋다. 문재인 후보보다 좀 짧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유세팀과 이제 우리 메시지 팀에서 그 담당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그 유세 전체 과정 운영은 제대로 알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지금 참여정부에 대한 심판론 이런 것들이 초반에 좀 먹혀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글쎄, 뭐 저희들이 아직 그걸 뭐 그런 과정 여론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노무현 지지자들께서는 제 말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은 노무현 정부가 집권 말기에 제가 오늘 통계를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2007년 12월 초에 지지율이 5.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지지도를 얘기합니까?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7%? 5.7%까지. 제가 여기 자료를 아까 전에 봤어요. 그거는 이거죠, 이거. 네네네. 이게 보니까 헤럴드 경제가 KM 조사했더니 5.7%. 국정 지지 5.7%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국민들이 그 당시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쨌든 100명의 국민 가운데서 현직 대통령이 잘했다는 분이 5명, 6명 안 됐다는 것은 굉장히 비극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비극이고 그 정권을 담당했던 세력도 비극이고 국민도 비극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뭐 짚는 것이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분들이 다시 나왔기 때문에. 정순 기자 뭐 질문할 거 있어요? 아니 뭐 아까 보니까 이제 지금 검찰개혁 가지고 오늘 오전부터 세게 저희에 대한 청문회가 네요 갑자기. 청문회는 아니고요. 네. 근데 이제 검찰개혁 관련해가지고 아까 안대 위원장이 말씀하신 내용이 국민들이 공감을 할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제 검찰개혁의 이 자체가 이번 대통령 선거의 마지막 최대의 이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찰개혁의 기존의 새누리당의 입장을 계속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좀 변형된 형태의 뭐가 새로운 안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지. 일단 검찰이 움직이는 모습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지금 뭐 중수부장이 반발하는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지요. 제가 보기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검찰은 뭐 검사 통일체 원칙에 따라서 상명하복이 명확한 조직입니다. 또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 게다가 최근에 검찰의 뭐 성추문이라든지 뭐 뇌물 사건이라든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검찰이 국민들에 대한 현재 신뢰를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대개혁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지금 상황에서요. 근데 일단은 상황이 지금 어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아까 제가 그랬는데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개혁을 하겠다고 하니까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의 개혁 수준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은 외부의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외부,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TV 광고, 그 상처 광고,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만, 나가고 있나요? 나가고 있죠? 내부 평가가 좀 어떻습니까? 초기에. 글쎄요, 뭐, 솔직히 아주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아주 못 만들어 그냥
밋밋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우리 이제 홍보팀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이제 8평을 만들었습니다. 8평 만들었는데 그중에 5평을 내보냅니다. 5평을 시리즈로 내보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4편이 있습니다. 근데 이 편은 5편의 첫 번째 편이다 보니까 이제 내용이 약간 정서적으로 약간 비장감이 돌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상처를 입었을 때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2탄, 3탄, 4탄은 이제 쭉 그걸 받쳐서 올라가는 이런 그런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야 잘 만들어야지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했는데 그런 또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긍이 갔습니다. 어떤 댓글은 후시된 광고 같다는. 후시는 여러 바라더니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어떤 정도 비장함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기존의 지지층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확장성은 어떨까? 그래서 이제 1탄이기 때문에 2탄, 3탄, 4탄을 저도 아직 못 봤습니다만 좀 기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그 TV 토론 여쭤보셨나요? TV 토론 때 오마이뉴스 사진 가지고 후보께서 악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셔가지고 저희 독자들과 내지는 저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아마 본인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으신가 봅니다. 저희가 듣기로도 저도 지금 사실 파악을 제대로 못 해봤습니다만은 그때 앞에 악수를 하려던 분은 본인이 악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그분은 악수를 하려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우리 후보는 손을 뒤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지고 있었는데 마치 그것이 악수를 하려는 것을 회피하고 한 것처럼 보인 게 본인은 굉장히 억울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 근데 지금 선거 로고송 저작권 이 얘기 지금 논란되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 이 이야기를 방금 기자가 저한테 문의를 해와서 오늘 아침 보도에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런 게 지금 어디 아까 기사를 누가 갖다 주던데. 네네네. 여기. 이데일리였던 것 같아요. 이건가요? 제가 아직 못 읽었어요 지금. 이렇게 뭐가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정신이 없네. 예. 근데 이거는 좀 미리 좀 사전에 잘 조사를 해서 저작권 논란이 일지 않게 했었어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네, 이분은 문재인 캠프는 뭐 지금 김영석 씨라고 작곡가가 나서서 직접적으로 해서 뭐 이게 상당히 뜨는 분위기 같던데.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우리 로고송을 담당한 관계자가 서류 제출이 늦었다. 오늘 중으로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네요. 아마 이런 실무적인 선에서의 약간의 실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대통령 선거 후보의 노후성을 저희가 돈 안 주고 하겠습니까? 사실. 근데 이제 가끔 이 큰일 치려다 보면 정말 가난합니다, 저희. 얼마나 또 우리 독자 정치협회에서 무슨 소리 하냐면 진짜 지금은 정말 선거법이 워낙 철저합니다. 저희들이 대선 자금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방이 저희 대변인 이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피곤해서 낮잠을 좀 자고 싶어도 잘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대변인은 별도로 무슨 수당 같은 거 안 주나요? 거의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 그렇군요. 저희가 굉장히 바쁜데, 특히 오전 11시 바쁜데, 시간을 많이 빼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1시가 다 되어가는데, 우리 서유성 작가는 아직 안 오고 계시네요. 아침잠이 많으셔가지고 아침엔 아예 전화를 꺼놓고 계시는 것으로 유명하죠. 오전엔 서혜성에게 전화하지 말아요. 11시에 4층에서 뭐 또 한다고 그랬죠? 네. 지금 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가봅시다. 뭘 하고 있는지. 주로 대변인들이 쓰는 기사의 논평의 소스가 언론이라는 새로운 사실을 저희가 발견하면서 기사를 좀 더 꼼꼼하게 잘 써야겠다. 대변인 책상이 최경준 기자의 책상과 거의 똑같군요. 아주 지저분한. 기자들 책상과 수많은 문서가 정리되지 않게. 네. 안녕하세요. 인터뷰 한번 하시죠. 왜 도망가세요? 오셨습니까? 이상일 대변인이 아까 금방 내려왔는데 이 대변인이 논평을 바로 지금 아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상일 대변인 브리핑을
먼저 하고 앞에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보셨듯이 이제 이상희 대변인이 논평을 준비해가지고 와서요. 지금 바로 브리핑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인의 다운 계약서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마이크 제대로 나오나요? 마이크 나오는 건가? 예. 민주당 문재인 후보 부인의 다운 계약서 작성 문제와 관련해 우상호 공보단장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해도 문제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상호 단장은 계약서에는 실거래가로 적시되어 있다고 했지만 중요한 것은 종로구청에 신고한 가격은 계약서보다 1억 3,800만 원이 적은 1억 6천만 원입니다. 이는 명백한 축소 신고로 세금 탈루 문제를 비켜갈 수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세금 탈루를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절대로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습니다. 이 공언은 문재인 후보에게 꼭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만큼 문 후보가 양심적인 신사라면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다운 계약서와 세금 탈루 문제에 대해 공보단장을 내세워 변명하지 말고 본인이 직접 나서서 국민 앞에 설명하고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국정 운영의 핵심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친노 정권 시즌2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친노 정권 부활이 걱정스러운 이유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선거 유세에서도 문재인 후보는 어제 선거 유세에서도 현 정권의 부자 감세로 재정 적자가 발생했고 이를 서민들의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 후보는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청와대에서 핵심 실세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노무현 정권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세금 폭탄을 때린 정권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에겐 끔찍했던 시기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에서 국민 1인당 세금 부담액은 2002년 평균 300만 원에서 2007년 평균 434만 원으로 무려 44.7%나 증가했습니다. 당시 도시 근로자는 물론 저소득층마저 100만 원을 벌면 15만 원의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가뜩이나 생계비 폭등으로 큰 고통을 받던 서민들은 저축을 포기하고 먹고 쓰는 돈을 줄였습니다. 이런 이유 등으로 내수 경기는 거의 침몰 상태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에 대한 세금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2006년 부동산 관련 세금의 중과율은 2002년 대비 65.9%나 됐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부동산 폭등을 막는 데 실패했지만 내 집 마련을 꿈꿨던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좌절을 안겨준 부동산 폭등의 혜택을 톡톡히 받습니다.
부동산값 폭등으로 100조 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걷어서 재미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투기와 무관한 1주택 장기 보유자들, 소득이 없는 고령자들도 빚을 내서 부동산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당시 부동산 매매에 따른 양도세는 3.2배나 증가했고 증여세와 상속세는 각각 3.3배, 2.1배 증가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은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고서도 나라의 빚을 늘렸습니다. 노무현 정권 출범 이후 5년 만에 국가 부채는 2.3배가 증가해 약 302조 원에 달했습니다. 그 전의 정권인 김대중 정권이 국가 부채를 73.3조 원 증가시켰는데 노무현 정권은 그 2배가 넘는, 그 2배가 넘는 168.4조 원이나 증가시켰습니다. 이 대목 다시 할게요. 그 전의 정권인 김대중 정권이 국가 부채를 73조 3천억 원 증가시켰는데 노무현 정권은 그 2배가 넘는 168조 4천억 원이나 증가시켰습니다. 세금 폭탄이 쏟아지고 국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서민 경제가 파탄나고 있을 때 노무현 정권의 최고 실세였던 문재인 후보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을 덜기 위해 문재인 후보가 한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후보는 국민 앞에 서서 정중하게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제 은근슬쩍 노무현 정권과 선긋기를 하려고 고심하는 것 같은데 노무현 정권에서 세금 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울린 데 대해 참회를 하고 반성을 하고 그리고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세금 폭탄을 때리던 노무현 정권이 앞두고 써야 되는데 당시의 이렇게 고민해본 적이 최고 태어나서 처음이네요. 문재인 후보를 통해 뭘 써야 될지 보완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면은 제한돼 있고 이가 좋은 시작되면 얘기 써야 될 것 같은데 또다시 국민을 지금 괴롭히고 문재인이 되어서 울릴까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스토리로 만들어서 오늘 한국형 우주 발사체 나로 3차 발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55분 사이에 제가 발사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자고 하니까 지난달 26일 장성 기자가 또 얘기하고 일산 발사체 연료 주입구에서 이상이 발견돼 발사가 연기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다행히 기후 조건도 괜찮고 최종 리허설에서도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나로호가 국민의 희망을 안고 우주를 향해 멋지게 이상해 주길 기원합니다. 나로호가 위성 궤도에 올리는데 성공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10번째로 우주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민과 함께 나로 3차 발사의 성공을 한마음으로 기원합니다. 나로호가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로 지쳐있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부심을 안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나로호의 연구에 혼과 열을 다해온 과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나로호가 성공적으로 우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브리핑을 마친 대변인은 새누리당의 이상일 대변인인데요. 이분은 전직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입니다. 전직 중앙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고 또
박근혜 후보를 마크했던 기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캠프에 올 때 총선 때 논란이 좀 있었죠. 기자윤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한국의 기자들이 유난히 정치에 많이 진출하는 특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예전에 방송통신위원회 출입을 했었는데 그때 그 누구죠? 방통위원장?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 지금 은퇴하신 감옥에 가신 최시중 위원장이 이름을 연결하고 싶지 않습니다. 입이 더러워질 것 같아서. 최시중 위원장 기자들 만남들 그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 인생 2모작 혹은 3모작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제2의 그 취업으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도 보고 싶으니까 좋군요. 아니 없으니까 좋다고. 이것도 중요하지. 네네네. 아 이것도 다른 거군요. 네, 문화예술인들이 스포츠 행사가 국가 경제를 살리고 감동적인 스포츠 경기가 사회 분위기를 바꾸며 스포츠 스타 한 명이 정부 이상의 외교력을 발휘합니다. 스포츠는 이제 한 국가의 선진화를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국제대회 순위가 국력을 말해주고 스포츠 관람 방식이 국민의 의식 수준을 대변하며 스포츠 인프라가 그 나라 삶의 질을 따지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는 곧 국민의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이 우리 스포츠 문화인들에게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정치 철학을 바탕으로 한 국가를 이끌 대통령을 선출하는 데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정확히 반영시킬 필요성을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7,270명 회원들의 중지를 모아 이 자리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 스포츠문화단체 총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선언합니다.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지지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내세운 국민 대통합의 정신을 존중합니다. 박 후보의 이러한 정신은 화합과 통합의 올림픽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대통합의 정치는 계층, 세대, 이념, 지역을 뛰어넘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필수 요소인 동시에 우리 스포츠 문화인들이 이 스포츠 경기를 통해서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견지해온 원칙과 신뢰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박 후보의 정치 이력은 반칙 없는 스포츠맨십 그 자체였습니다. 초박빙의 승부 끝에 패한 지난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결과에 깨끗이 승복했습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도 현직 대통령에 당당히 맞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냈습니다. 19대 총선에서는 총 52개 공약 중에서 51개를 법안으로 발의해 약속을 실천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국민 한 사람의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박 후보의 약속을 지지합니다. 스포츠가 그렇듯 정치 또한 국민들을 꿈꾸게 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꿈이 사라진 사회에선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는 박근혜 후보와 함께 국민들의 잃어버린 꿈을 반드시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한국 스포츠 문화 단체 총연합회 회원 모두는 오늘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그리고 그 꿈은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회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국 스포츠 문화 단체 총연합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대통령 후보를 지지함과 동시에 반드시 이번에 대선에서 승리해서 박근혜 후보와 함께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9일 한국 스포츠 문화 단체 총연합회 참여단체 일동.
네, 지지선은 약 20여 명이 오셔서 했는데 문화인들이 정치적인 주시를 하셨습니다. 이분이셨군요. 네. 노수연 회장. 필라테스 연맹. 도 나누는 마을. 도를 얘기하는 거죠. 도 나누는 마을. 그다음에 대한 라인 댄스 협회. 대한 군무도 협회. 세계 태권도 협회. 특권 협회. 상당히 수험분들이 대한 국금. 택견. 무예. 이렇게 주로 무술을 하시는 분들이 오늘 많은데. 지방 분도 오셨네요? 어떤 분? 노인호. 그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온 방송에서 핸드폰 번호가 있어서. 그렇군요. 그 이제 선거철이 되면 마치 박인세일 할 때처럼 문화인들이 자기 자신을 발현세일 할 때 안쓰럽습니다. 문화인 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평소에 누구를 지지하거나 정치인 지지하는 건 당연히 자유로운 의사 표현인데 서준 작가는 지지해본 적 없습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친구들 많이 문재인 후보 쪽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나치게 많이 가 있죠. 그런 분들이 가서 하는 건 이미 처음부터 했던 거고요. 갑작스럽게 난데없이 나타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문화인들이라는 게 그보다는 사실 정치인들이 문화인에 더 가까이 다가와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별로 그런 생각 반대로 이동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지금도 방송 중이에요. 풍경들을 지금 스케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분입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서혜성 작가님. 반갑습니다. 저희는 대변인입니다.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제가 한나라당 많이 공격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직업이 그겁니다. 새누리당입니다. 옛날에만 민정당. 민정당 공개해 주신 분이 민정당. 옛날에당. 요즘은 새누리당이에요. 자, 기자실에서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자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정숙. 자,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좀 나누다가 또 지지선을 하면은, 얘기 좀 해요. 기자실에는, 기자들이 막 기사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좀 떠들면, 약간. 오 대표는 그래도 괜찮은데 제 목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속상해도 크게 소리 지른다고 남들이. 원래 목소리가 큽니까? 원래 큽니다. 그래서 내장 마이크가 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한국어스의 주장에 의하면. 내장 마이크 원래 달고 태어났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금 새누리당 사무실 당사에 와 있는데, 대변인이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실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나는 그걸 시리즈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시리즈로 5. 매일매일. 했고, 그리고 이제 문화인들 지지 성명이 있었고, 그리고 한 20여 분 정도가 와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실정 문제는 당연히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문재인 후보가 비서실장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웠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문재인 후보가 바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노무현 정부가 갖고 있는 그 실정에 대해서 또 혹은 부족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또 성찰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 또 그 성찰에 대한 가장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가장 큰 표현이 사실은 충남 도지사였던 안희정 그 도지사 전에 우리는 패족이다. 그 말이 사실은 그 성찰의 가장 끝에 해당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놨다. 내지는 적어도 빼앗겠다.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 성찰이 들어있는 말이어서 생각합니다. 패족이란 말이에요. 자, 박종원 기자가 또 새로운 소식 전해주십시오. 어제 오후에 급하게 떠나시느라고 제가 못 전한 또 독자 의견을 좀 있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사시는 분이 나이지리아? 네. 거기서 그 재외 국민 투표를 실려가 안 간다고 지금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셨대요. 투표를 하러. 그러시면서 오마이 TV를 보면서 정말 이 방송이 정말 참된 방송이구나. 좀 오시라고 그러지 출연하면. 그럴까요?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지리아라는 뜻 자체가 사실은
그 니제르라는 강이 지나가고 있는 그 나라인데 아주 좋은 그 곳인데 거기 가봤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직접 가보군요. 아프리카 횡단한 적이 있습니다. 발이 굉장히 높군요. 발이 신발의 사이즈가 그리고 인도에서도 한 분이 투표하러 40시간을 버스를 타고 가서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투표 근을 키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마이티. 그래서 어제 우리가 예고를 했습니다만 해외 동포들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하고 싶다.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날짜를 잡아가지고. 어제 그 말씀하시니까 저희 스태프들이 우리 해외로 가는 거 아니냐, 비행기 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갖고 특히 두 강씨들 그건 아니고 신참들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해외에서 지켜보는 독자들이 그 아이디어를 제안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일요일날 하면 어떠실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글쎄요. 어떻게 참여하면 일요일날 저녁에 하는 그쪽은 일요일 아침이 되니까. 전 세계의 동포들이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시간대와 무슨 요일이 좋겠다. 그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다. 뭐 스카이프로 보십시오. 왜냐면 보십시오. 안 그러면 그분들이 출근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 저녁에 하면 그분들은 일요일 낮이 되는 겁니다. 대체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서유럽을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참여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럼 가장 편하게 그분들이 마음껏 얘기하고 전파도 좀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날 몇 개 나라가 연결되는지 그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스에서 달라스에서 또 어제 보셨던 분이 오늘도 의견 주셨는데 왜 새누리당하고 민주통합당 캠프만 가냐? 이정희 후보 캠프도 가서 가게 돼 있습니다. 가게 돼 있습니다. 꼭 보고 싶다. 가게 돼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군수 후보도 가죠. 네, 그렇습니다. 더 작은 후보들도 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채널만 고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가입만 하시면 10만인 클럽에 가입만 하시면 그리고 의견이 들어왔는데 화상 통화를 하면 어떻겠냐 그런 의견이 지금 저희 방송을 통해서 해외 독자가 우리가 이미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카이프로 해도 되고 줌으로 해도 되고 또 많이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렇게 보여주면서 인터넷으로 스카이프로 해도 실시간이 되죠? 네, 되죠. 약간 시차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게 될 것 같고요. 또 뭔가 그리고 아까 또 그 안영환 대변인하고 얘기하는 중에 의견이 왔었는데 그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 안 나오는 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별거 고장나서 그래서 수첩 찬스, 인터넷 찬스, 전화 찬스 다 쓰게 해줄 테니까 토론 나와라. 제안해라.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찬스를 쓰게 한다. 인터넷이든 수첩을 보게 하고 수첩이든 토론 중 인터넷을 검색하고 전화를 받든. 사실 대통령 후보가 수첩 보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정리해서 절대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맨날 보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 번 보는 거야 뭐 괜찮죠. 그러니까 뭐 어떤 핵심적인 테마는 하는데 정치 지도자가 객관적 사실을 그걸 가지고 하면 괜찮은데 데이터를 보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문장 자체를 보는 건 자격이 없는 거죠. 문장은 자기가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사실. 어떻게 대통령 후보 모든 걸 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첩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한 자료들 당연히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서승 씨가 TV 토론 나가면 절대 안 봅니까? 아니 저는 볼 시간이 없던데 상대가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오마이TV 출연하면서도 전혀 준비를 안 하는 거죠? 저는 준비를 원래 안 합니다. 준비하게 되면 시청자 괴롭히게 될까 봐서 데이터 양이 너무 많아져서. 그리고 아까 그 박근혜 후보의 그 손 악수를 피하는 그 사진에서 얘기할 때는 그 조중동에서 썼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방궁 기사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해봐라. 그 기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의견도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반응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직을 잘 해봤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표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심지어 근거가 사실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지금 5층에 스님 분들이 4층에 많이 오고 계시는데 아마 지지 선언을 종교분들께서 오늘 스님들이 지지 선언을 하십니다. 군소정당, 종단 그 스님들이 오늘 박근혜 후보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가 이쪽으로 들어가면 무대가 좁을 정도로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지 선언을 하기 위해서 문화인에 의해서 정부당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엘리베이터가 너무 늦게 작동되는
4층에 있는데 걸어다니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대표 덕분에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곳을 2번씩이나 와보는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때가 아니면 언제 와보시겠습니까? 안 오고 싶습니다. 그런 적극 지지해서 지금 찾아오고 있는 굉장히 연로해 보이시는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잠깐 얘기를 해볼까요? 보시죠. 그래 알았다. 거기 네 스님 가게 이름이 그냥 스님 혹시 저희 방송 중인데 잠깐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아 알았다. 어떻게 어느 절에서 오셨나요? 의정부. 의정부요? 의정부 어느 절인가요? 삼각사각 있어? 예. 그 절에서 지금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여기 오셨습니까? 아이고 오라서 왔지. 누가 오라고 하셨습니까? 뭐라도. 저 사무총장이 오셨어? 사무총장이요? 사무총장이 오늘 좀 와달라고 하셨어요? 예. 문재인 후보보다 박근혜 후보가 더 나은 점 하나만 딱 얘기한다. 다 건너고 이제 또 식어서 빨리 봐야지. 알겠습니다. 예, 스님 감사합니다. 네. 스님께서는 낫고 안 낫고보다 둘 중에서 낫고 안 낫고보다 빨리 누군가를 결정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왔다. 적극적인 지지자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았다. 사무총장이 오라고 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사실 동료님들께서 사회 참여하는 게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실 정치적으로 누굴 지지하는 것보다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에 직접 뛰어드는 것이 사실은 정부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일인데, 저는 여기 오는 스님들께 사실은 어떤 사회 구제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먼저 여쭤보고 싶어서 사실 마음대로 물어볼 수 있다면요. 시간이 길다면. 시간이 길다면. 사실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들이 사회 참여 폭을 더 넓혀가고, 그래서 고통받고 낮은 사람들에게 몸을 던지는 오체 투지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사실 그렇게 정치인 구체적으로 지지하지 않아도.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제가 말하는 오 대표가 계속 꿈꾸고 있는데 문장이 끝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자 평소에 목소리 좀 낮춰서 이제 여기서 임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의상. 지지선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선언문을 낭독해 주실 분은 석동봉 대한불교 일봉 선교종 총무원장 스님이십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 지지선언. 우리는 범불교 지도자 일동안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민족 정통 문화를 수호하고 보존 개성할 적임자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밖에 없다는 점에 동의하고 다음과 같이 적극 지지를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직면한 국가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민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실현할 유일한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며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박근혜 후보가 지혜와 호응력을 갖춘 준비된 여성 대통령 후보로서 행평성 있는 종교 정책을 통해 종교 평화를 이루고 사생과 원용 화합과 국민 대통합을 실현할 것을 믿으면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하나, 우리는 고 박정희 대통령과 영부인 유영수 여사의 인연 공덕을 이어받아 박근혜 후보가 국민들의 고통을 어루만지고 용기와 희망을 함께 가지는 따뜻하고 친근한 국가 지도자라고 생각하면서 박근혜 후보를 적극 지지한다. 따라서 우리 범불교 지도자 일동은 조석으로 민족 통일과 국태 민안을 발언하는 2천만 불자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대통령 당선을 기원하며 세계 인류 선진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국민 정신 문화 창달에 적극 동참할 것을 결의한다. 불기 2556년 11월 29일 범불교 지도자 일동. 사진 찍으세요. 팽이 좀 당겨요, 지금. 자, 찍으세요. 네, 찍었습니까? 자, 하나, 둘, 셋 하고 끝내겠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나도 와 있어. 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네, 지금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트위터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다 새누리당에 쫓겨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걱정이 된다. 말 좀 조심해라. 네, 지금 스님들이 27개 종단의 종정 및 총문장 스님 이런 분들이 공개 지지선을 불교가 27개 종단이 있는 모양이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인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좀 이따 한 분 스님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다양한 단파에서 여러분들이 오신 오늘 발표하신 분은 척동봉 전 대한불교 일궁선교종 총무장님께서 성명서를 낭독해 주셨습니다. 이 새누리당 기자회견장입니다. 네, 오늘 바쁘군요. 오전 내내 여기가 지금 일정이 조금 있다가는 이산가족 대치경. 이산가족. 그 다음에 자연스럽 있을 예정입니다. 박사장교. 자, 여기서 우리 한 분 스님 한 분 인터뷰를 잠깐 하셔도 되겠습니까? 우리 스님이 좀 보면 우리 종정 스님. 네, 스님께서 일반적 종정 스님이신데요. 오늘 박근혜 후보 지지를 선언했는데요. 어떤 점이 좀 특히 마음에 드십니까? 이래서 지지한다. 그 과거 정권에서 그 종교의 편향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불교만을 위한 그런 지도자가 되어달라는 게 아니고 다 같은 그 어느 종교나 특별하게 뭐 그 예우하지 않는 동일한 그 예우를 받고 싶은데 과거의 정권에서 많은 종교의 그 편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과거에 고 유경수 여사님도 그렇고 김일성 대통령도 그렇고 그 우리나라 문화를 위해서만은 불교 복원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불교 발전에 많은 그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뭐 불교를 위해서 하신 건 아니지만은 특히 불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가지고 공평하게 잘 해주셨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서 박근혜 후보도 그렇게 우리 공정하게 잘 해주시고 우리 국민이 또 안정된 생활 속에서 살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어 주실 분이라고 믿어서 우리는 지지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잠깐만요. 그 지금 대통령 하시는 이명박 씨는 그 종교에 대한 편향이 없으셨던 분이신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뜻은 알겠는데
아시다시피 종교 편향 문제로 여러 번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 과거부터 그런 그 종교 편향 문제가 많이 우리 그 불교도들은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해 온 문제입니다. 근데 정말로 원흉의 사상으로 박 대표는 박 후보는 그러지 않을 뿐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어느 그 가정이나 내려올 적에 그 가정에 가풍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병수 여사님은 생전에도 불교를 위해서 많은 그 불사에 참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셨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석혜곡 스님, 대한불교 열반종 종정이신데 그러면 이번처럼 전에도 이렇게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본 적 있습니까? 공개 지지? 이번이 처음입니까? 공개적으로 우리가 지지한 건 아마 처음인 것 같은데. 아니 저 지지는 했지만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다른 분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모르는 분은.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누리당이 지금 아까 일정표를 봤습니다만은 오늘 여러 군데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성명, 지지 선언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장이 굉장히 바쁜. 그런데 이분들이 좀 더 이따 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발표만 하시고 그냥 또 단파자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또 커피도 안 주고 이 새누리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아 그렇군요. 2층에 가서 옮겨서 하시는구나. 인사하고 회견하시고 밑에 내려와서 욕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바쁘다. 실무자들의 반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쁘게 올라오셔서 기자회견 딱 하고 또 바쁘게 가시고. 취재를 하지 않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뭐 이층에서 이제 말해도 괜찮은. 지금 저희 밑에 1층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데. 잠깐만요. 저는 이 상황이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게 기자들이 이 모든 상황을 다 기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죠. 그렇지,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보도해주지 않고. 내가 할 말을 자기가 하면 어때? 내가 재밌다고 하는 게 지금 그 얘기하려고. 내가 딴 걸 시작을 하려고 그러고 뺏어가지고. 멘트 쟁탈전이. 아니, 여러분, 어머니 TV는 바로 이런 것들. 기사가 나오면 사실 이렇게 나가거든요. 신문에는. 어느 신문이든지. 오늘 뭐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 누구 단체가 이렇게 기사가 나갔다. 와서 근데 그렇게 하고 여러분 직접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대선 캠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여러분이 한눈에 아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선 선거가 있으면 여당 캠프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생생하게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동안에도 생방송에도 불구하고 신부자들께서 오셔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고쳐주는 또 누구 같이 이거 뭘 하고 있는 저기서? 9월까지 외쳐주는 또 지금이 원래 이산가족, 이산가족들이 지금 사실은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요. 맞췄습니까 지금? 맞췄어요? 그럼 나오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시죠. 이산가족 나오면. 짬을 제가 여기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빨리빨리 전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제 네덜란드에서 보내신 분이 있는데 새벽 3시 50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잠을 지금 못 주무시고 계신다고. 어떻게 할까요? 주무시지 마세요. 주무시고요. 주무셔야죠. 왜 주무셔야 또 투표분이 단련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에서도 오마이TV 때문에 일을 못 하겠네요라는 의견이 들어와 있고 그 서혜성 지금 작가님한테 방탄복 입고 다니세요라는 의견이 또 올라왔습니다. 조심만 하는. 혹시 좀 한 말씀 하셨어요? 이산가족. 자, 안쪽으로 오십시오. 이산가족이십니까? 오마이TV입니다. 네, 부모님 고향이. 네, 어디세요, 부모님 고향이? 평안남도 중화군에 있습니다. 중화군, 언제 내려오셨습니까? 6.25 때 내려오셨죠. 6.25 때. 오늘 이제 어떤 분들이. 저희 이산가족, 1천만 이산가족 취집위원회가 저희 2세들로 원래 법률상 8촌 이내는 가족 친족이기 때문에 저희도
5천이나 4천들이 이북에 있으니까 저희도 이산가족에 마찬가지로 그렇군요. 저희들이 그 이산가족을 다시 만날 수 있게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국제사회에도 알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가 더 잘할 것 같습니까? 네, 훨씬 잘할 것 어떤 같습니다. 점이죠? 그동안 문재인 후보는 과거에 햇볕 정책이니 뭐 그런데 선봉에 나서가지고 주로 퍼주기식 그런 식만 계속 해왔는데 박근혜 후보는 저희 이산 가족들은 우선 첫 번째 공산주의가 싫어서 내려오신 분들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기브 앤 테이크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것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난 그 햇볕 정책의 일환으로 이산 가족이 만난 사람이 1,800명뿐이 안 됩니다. 1인당 만나는데 드는 비용도 1인당 10억 원씩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면 지금 신청자 중에 살아계신 분, 돌아가신 분들 빼고 나머지 8만 명이 만나려면 500년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이명박 정부 때 몇 분이 만났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는 못 만났죠. 왜냐면 그쪽에서 총을 쏘고 민간인을 학살하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천안함 사태니 연평도 포격이니 연평도 포격 같은 경우도 완전히 우리는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벌어진 상태이겠죠. 그런데 북한이 그런 식으로 태도가 있는 한 이산가족 만나면 뭐 하겠습니다. 1인당 10억 원씩 주고 만나는데 그런 상태로도 만나기 없고 북한에서 어떤 확실한 태도를 보이기 전에는 어렵다는 박근혜 후보는 어떻게 해서 그런 이산가족을 더 많이 만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근혜 후보는 그동안 안보도 저쪽에서 분명히 어떤 우리한테 답변이 있어야지만 그래야지 우리도 그들과 접근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산가족 1,800명 만난 사람들은 그 후에 이틀 만나고 나서 헤어져서 더 큰 이산의 아픔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이게 잠시적인 이산가족 만남이라는 거는 무조건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생사조차 먼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현재 박근혜 후보하고 같은 정당인 현 정부에서는 이산가족 상황이 실제로 어려운데 이쪽에서는 요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산가족 그동안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몇 명을 만나자고 요구를 하면 저쪽에서 스크린을 해가지고 100명만 딱 저쪽에서 해주는 거지 우리는 더 많은 인원을 만나자고 명단을 현 정부에 막 요구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죠. 현 정부에도 요구를 했고 저희는 국제사회에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만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 기회에 국제사회에 호소하신다면? 국제사회에 호소하는 이산가족 문제는 국제법상 가족은 만날 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널 디스플레이스 퍼슨 실향민에 대해서는 전쟁이나 그런 고통을 해서 헤어진 실향민에 대해서는 국제법상 모든 관계기관과 국가가 최우선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엔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산가족 문제를 하루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바로 도와주는 게 가장 좋다고. 오늘 지지하러 오신 분들이 이산가족을 대표하는 단체들 중에 가장 큰 단체입니까? 네, 1천만 이산가족 추진위원회입니다. 이산가족 단체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산가족협회의 대표단체가 저희 1천만 이산가족위원회고요. 이산가족위원회가 과거에 아마 아실 겁니다. KBS에서 했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런 모든 행사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이산가족 만나도록 하게 전 세계에 호소를 해가지고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습니다. 서명을 가장 많이 받은 단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국제사회 물론 천안이나 연평도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좀 잘 됐었겠지만 이런 사건이 있다고 저희는 머무르지 않고 그러니까 저희가 주장하는 거는 북측에서 안 하더라도 남측에서 우리가 준비된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든가 이런 활동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정확히 5년 전에는 이명박 후보 지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때 지지 저는 그때 없었습니다. 이 단체는 했습니까? 이 단체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별로 추진이 안 됐으니까 약간 섭섭함이 있겠습니다. 좀 섭섭한 게 있는데 저희가 국제사회에 호소하는데 도움을 그래도 줬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오네요. 지금 대변인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복도에서 말씀 잘하셨습니다.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약 20명의 방청객이 이 복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말씀하시는 건 격려해 주시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산가족 문제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한국이 남북한이랑 관련해서 생긴 독특한 정치적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인도주의적 문제만은 가지고는 좀처럼 해결하기 어려운 휴머니티만 가지고는 안 되는 요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남북 간 평화 협력이 첫 번째 중요한 일인데 현재 우리 각하께서는 거기에 별로 관심을 너무 많이 보이셨다가 화해협력에 화해협력에 그 능력을 보이지는 못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절한 연관이 있는 박근혜 후보가 더 그런 일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지지선을 하러 오신 이산가족 공공협의회 하도 많아서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보시다시피 어떤 단체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새누리당의 대선 캠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지지 선언이 이렇게 대변인 말씀이 있었고 그 뒤로 이렇게 지지하시는 여러 단체 기관들에서 혹은 개인들이 와서 계속해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자,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오마이TV가 이번 점심은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우리는 안 먹는 겁니까? 아무도 먹습니다. 우리 정치부 기자들이 점심 식사하는 장면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하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좋긴 한데 사장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근데 저희도 학교도 강의도 해야 되고. 밥을 주긴 주는 거. 밥을 줍니다. 밥을 주는 거. 가가지고 또 오마이뉴스에 정보보고관도 있는데 안 배워봤죠? 어떤 정보가? 아니 제가 당연히 인터넷 안쪽에 사는 일이니 저한테 보여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다른 신문사에서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서혜승 씨는. 근데 우리끼리 보면서 그것에 대한 얘기도 오고 가고 할 텐데. 보고 싶지도 않은데 왜 일단 하시죠. 이거는 복잡하니까 계단으로 내려가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뉴스를 막 하는 별로 관심 사실은 별로 없어요. 신문을 매일 안 보세요, 그러면? 아니, 그 신문을 보는데 한 신문사당 1분 이상 할애하지 않는다는 게 제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오마이뉴스 몇 번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면 모든 제가 설정해 놓은 9개의 신문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9개 리뷰를 하죠. 그리고 그걸 들어가야 될 것을, 그때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시간을 측정할 수가 없죠. 중요한 것은 오랫동안 보고. 그렇죠. 되게 한 신문사당 1분씩 할애하겠다는 목표죠. 아까 그분들이 여기서 촬영하셨나요? 한번 잠깐 볼까? 어떤 모습으로 하는지? 이 직능총괄본부? 여기는 아닌 것 주로 같은데? 여기에서 일종의 디프립 비슷하게 하시고 저기 안쪽에 저쪽에 아까 며칠 전에 여기서 직능총괄본부 발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다 가신 것 같으세요. 그렇군요. 그러면 시간 관계상 나가셨고 그 아래에서 OITV에서 저한테 방탄복을 사주는 겁니까? 방탄복이 주로 전쟁터에 취재가는 기자들이 있죠. 굉장히 비쌉니다. 방탄복이 하나에 제가 알기로는 모 신문에서 이라크 전쟁 당시에 방탄복을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자들끼리 편집국에서 서로 한 번씩 입고 기념사진도 찍고 오해는 좋지 않습니다. 방탄복 주성분 성면입니다. 그렇군요. 서혜성 씨는 모든 교수, 작가 이렇게 자기 편지를 깔보려고 애를 쓰는 서혜성 교수는 모든 질문에 답을 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컨셉의 방송을 하나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 안홍국 기자가 정치부의 예능인 안홍국 기자가 여기 새누리당에 여기도 있는 빌딩 이름은 한양빌딩이군요. 한양빌딩. 여기에 오랫동안 있었나요? 얼마 정도 있었습니까? 그게? 천막방사에서 이제 철거하고 이쪽으로 바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염창동에 갔었죠. 거기서 한 2년 정도 됐고 여기는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5, 6년. 자, 어제 취재 어디 갔다 왔습니까? 어제 박근혜 후보 따라서 충남 당연히 우리가 같이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같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천안에. 다른 팀으로. 그러니까요. 자, 이따 밥 먹으면서 재미난 얘기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서혜성 작가와 제가 우리 일선 현장에서 뛰었던 정치부 기자들과 함께 점심을 하면서 대선 판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한나라에서 시청자분들께서는 기자들이 정신껏 모여서 뭐 하나 그런 사진은 본 적이 있겠지만 동영상으로 그것들을 보거나 그런 지는 사실 실시간으로 본 적이 거의 없죠. 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일이고 또 기자 수첩이 공개되는 뭐 그런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자가 정말 공개하지 않은 게 기자 수첩인데 기자 수첩 그리고 신문사는 원래 언론사는 여러분 보도되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데스크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좋구나. 새누리당 목도리. 팔고 있습니다. 사시는 거예요. 장당 5,000원씩. 장당 5,000원이에요? 목도리도 있고 장갑도 있고. 그렇군요. 이제 이게 그 당에서 10,000원씩에 또 팔고 있거든요. 여기는 5,000원이에요.
우선은 이제 그 당에서는 이제 좀 더 남는 부분을 또 다른 데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많이 팔리고 있습니까? 그런 대로 아, 그래요? 제가 아까 한 10분 정도 지켜보고 있는데 아까 5 정도 파셨죠? 네, 파셨고. 근데 이 아이디어는 어떻게 생각해 내셨어요? 빨간색이 원래 월드컵의 그런 승리의 상징이었잖아요. 네네네. 저기 후보님이 빨간색을 하고 있길래 야, 또 주위에서 조금 약간 힌트도 주시고 뭐 일반 저 분들이 그래서 했는데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했어요. 이게 그 원단이 원래 이렇게 또 많이 있었던 거죠. 월드컵 때 우리가 또 빨간색을 많이 쓰니까. 네. 제가 22일 날 관련해서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때 이제 단일화가 되기 이전이었고, 그때는 그 아저씨가 나와서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 보니까 아저씨는 배달 가졌습니다. 네, 지금 그 의원회관 쪽에서, 새누리당 쪽에서 이제 또 그 당직자, 그러니까 보좌관들 이쪽에서 한 또 100장 정도 주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대선 특수죠. 대선 특수고 그때 기사 쓸 때 아저씨한테 제가 이거 어떻게 하실 거냐 여쭤봤더니 이렇게 박근혜 후보 이렇게 유세 현장에 가면은 잘 팔리지 않겠느냐 해서 그때 대전역 그저께 대전역에도 가셨죠? 아저씨 오셨네. 아, 대전역까지 갔어요? 네. 그럼 주로 지지자들이 삽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일반인도 삽니까? 일반인도 따뜻하다고 사고요. 마크가 없으니까. 또 지지자들도 많이 사시고.